네, 안녕하세요. 권미업입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메인 주제가 유럽의 ESG 공시 기준이지만 그 전에 제가 잠깐 이 KSSB 기준, 우리나라에서 이제 공시 의무화를 하게 된다면 적용되는 기준인 KSSB 기준, 그리고 이제 글로벌 기준에서 중요한 또 하나의 축인 미국의 공시 기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KSSB 공시 기준의 초안이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그 디테일한 내용을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인 거고요. 그래서 대신 이제 금융위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신 보도자료의 내용을 기반으로 전반적인 구조라던가 방향성에 대해서만 오늘 말씀드리고, 이 상세한 내용은 공개 초안이 나오면 바로 제가 별도로 또 영상을 제작해서 오늘 이제 이 자리에 오신 분들, 그리고 지금 유튜브로 참여하신 분들께 연락을 드려서 보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안 넘어가는데. 네. 먼저 이제 KSSB 공시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크게 구조를 봤을 때는 세 가지 기준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호, 2호는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IFRS 기준서 S1, S2를 기반으로 제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 S1, S2는 지금까지 많이 들어보셔서 굉장히 익숙하실 텐데요. 여기서 새로이 IFRS에서도 없지만 우리나라에서 추가로 제정한 게 바로 101호입니다. 그런데 이 101호는 의무공시 규정은 아닙니다. 의무공시 기준은 아니고요. 1호와 2호는 의무공시 기준인 반면 101호는 우리가 이제 정책 목적으로 기업에서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환경 정보라던가 배출권 정보 이런 정보들을 공시하고 계신데, 이런 정보들이 다 지속 가능성 관련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여러 채널을 통해서 산재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 이 정보를 이용하는 이제 주요 정보 이용자들이 이용하는 관점에서는 이런 걸 다 쉽게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만약에 회사가 의사결정하셔서 이런 걸 다 모아서 내가 한번 지속가능성 보고서의 통합으로 우리 정보 이용자를 위해서 효율적으로 전달해 보겠어 라고 결정하셨을 때 적용하실 수 있는 선택적인 기준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궁금하신 게, 그럼 이 정보들을 우리가 ESG 보고서, 지속가능성 보고서에 담아서 이제 의무공시를 하시게 되면 그 원래 하시던 다른 채널에서 의무공시하던 그런 의무가 면제되냐? 라고 궁금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그 의무는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그 채널은 이제 그 법에 따라서 계속 의무공시를 하시는 건 여전히 유효하고요. 다만 이제 정보 이용자의 편의성 목적으로 통합해서 공시하실 때 이 기준서를 적용하시게 됩니다. 이 페이지에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첫 번째 라인이에요. 첫 번째 라인 보시면은 이 기준서를 우리나라 이제 KSSB 기준서를 제정할 때 고민 참고를 많이 했던 게 이중 공시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라는 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이 자리에 오신 많은 기업들이 대부분 사실은 우리나라의 공시 의무도 대응하셔야 되지만 EU에 소속된 이제 자회사들 때문에 EU 공시 의무도 대응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군국 28년부터는 우리나라 기업도 EU 기준으로 공시를 하셔야 될 텐데, 만약에 이렇게 이제 투트랙으로 가게 되면 우리가 IFRS 기준으로 연결 공시를 하게 되면 이 보고서로 EU 공시도 대응할 수 있나요? 거꾸로 반대로 EU 보고서로 우리나라의 공시 의무를 대응할 수 있나,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질문 주세요. 그런데 이 IFRS 기준서가 우리나라 이제 KSSB 기준서의 이제 기본 바탕이 된 IFRS 기준서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사상이 이 아래에 표시된 글로벌 베이스라인을 추구한다라는 이런 원칙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IFRS 기준서는 이제 EU처럼 특정 지역이 아니라 글로벌 전체에서 적용되는 통용되는 기준서여야 되기 때문에 각국에서 이제 상황에 따라서 추가로 공시 의무를 해야 될 사항들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베이스라인으로 최소한의 이거는 지속가능성 관련해서 공시를 해야 합니다. 그런 이제 미니멈 리퀘어먼트만 담아 있어서 IFRS를 기준으로 제정된 KSSB 공시 기준, 이걸로 공시를 하신다고 해서 이걸로 이 보고서로 EU의 공시 의무를 대응하기는 부족한 그런 항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EU의 ESRS 공시 기준은 그 공시를 요구하는 데이터 토픽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중요한 토픽을 산정하는 그런 것조차도 IFRS 기준보다 훨씬 더 방대한 사항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방향은 조금 어려울 수 있고요. 대신 거꾸로 방향인 EU 기준서로 연결 기준으로 보고서를 작성하셨다라고 하시면 이 기준으로 IFRS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거의 대부분 커버하실 수 있다라는 게 현재의 해석입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 KSSB에서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여러 가지 ESG 토픽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서 기후 공시만 먼저 우선 의무화하겠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토픽들은 이제 상황을 보면서 의무화를 하게 될 텐데요. 요거 하나가 굉장히 특이한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아래쪽에 보시면 요 기후와 관련된 위험과 기회가 있을 거고 이 위험과 기회에 대해서 기업이 어떤 거버넌스 체계를 갖고 계시고 전략, 위험관리, 지표와 목표 이 네 가지 핵심 항목을 공시하도록 하는 게 요구사항인데요. 이 중에서 이제 지표와 목표 측면에서 네 번째 핵심 항목인 지표와 목표가 이렇게 이제 아래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산업 전반적으로 모든 어떤 산업에 속하든지 간에 다 공시를 해야 되는 산업 전반 지표는 필수 공시 항목이에요. 그런데 다만 이 산업별로 달리 적용할 수 있는 산업 기반 지표는 IFRS는 이거를 필수 공시 항목으로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 산업 기반 지표는 기업이 공시 여부를 선택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공개 초안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KSSB 공시 기준을 제정할 때 많이 이제 고민해서 반영하려고 노력했던 부분이 이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기업이 이제 현재 준비 상황과 역량을 고려했을 때 예시적 지침이 많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중요한 토픽을 선정한다던가 중요한 정보를 선정한다던가 또는 재무적 역량을 추정한다던가 이런 것들에 있어서 기업이 활용하실 수 있는 예시적 지침을 제공하겠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두 번째는 재무적 영향은 이제 미래 정보를 추정하다 보니까 측정 불확실성이 높은 경우도 있고 실무적으로 측정이 어려운 경우들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양적 정보를 대신해서 질적 정보로 정성적으로 말로 풀어쓰는 공시를 허용하는 이런 탄력성도 부여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EU도 마찬가지입니다. EU도 현재 이제 공시 기준 ESRS 공시 기준에 보면은 이런 향후 미래의 재무적 영향에 대해서는 3년간 이 영향을 이제 측정하는 게 추정하는 게 실무적으로 어렵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 정량적으로 공시하는 게 아니라 정성적으로 공시하는 그런 걸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하는 방법론. 원칙적으로 IFRS도 그렇고 KSSB도 그렇고 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는 기본 기준은 GHG 프로토콜을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국의 이제 규제 당국에 따라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탄소중립 기본법에 따라서 배출량 산정하셔서 이제 제출하시는데요. 그거를 이미 적용했던 그런 기업들은 그 기준으로 측정한 배출량 공시도 허용하겠다라는 내용이 공시 기준서에 담길 예정입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요거는 101호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기업이 이제 여러 채널을 통해서 이미 공시하시던 것들을 통합해서 공시하실 때 적용할 수 있는 기준서가 이건 의무 공시는 아니고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준서가 포함된다라는 내용이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향후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4월 30일 다음 주죠. 다음 주에 공개 초안이 발표될 예정인 거고 이 초안 나오면 제가 바로 다시 영상을 제작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은 이 지속가능 보고서를 작성할 때 이 보고서를 어떻게 작성하냐에 대한 보고서 작성의 기준일 뿐인 거지 여기서 우리나라가 어떤 기업이 언제부터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돼 이런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이제 공시 의무화 대상 기업이나 도입 시기는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금융위에서 발표하신 보도자료에 담겨 있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KSSB 기준에 대해서 굉장히 간단하게 말씀드렸고요. 사실 이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 너무 많은데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은 사항이라 그거는 조금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린 내용은 SEC 기준서예요. 이 우리나라에 지금 미국에 상장된 기업들이 많지 않고 이 SEC의 기준서는 딱 미국에 상장된 기업들만 적용하는 거라서 사실 많은 기업들한테 임팩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포인트들이 있어서 이 자리에서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EC 기후공시 규칙은 예를 들어서 IFRS는 딱 보고서를 작성하는 기준만 담고 있는 반면 이 기후공시 규칙은 규칙 안에, 레귤레이션 안에 담고 있는 내용이어서 언제 어떤 기업이 어떻게 공시해야 돼, 뭘 공시해야 돼 이런 것까지 이미 다 이 발표가 된 사항인 거죠. 그리고 이제 이 공시는 기업이 매년 내는 애뉴얼 리포트, 정기 보고서에도 이 정보가 들어가고 증권 신고서에도 이 정보가 들어가고 특이한 것은 IFRS나 EU와 달리
미국은 재무제표 주석에 들어가야 될 사항들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특징적이죠. 그 내용 뒤에서 이 회계팀에서 오신 분들은 이거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세요. 왜냐하면 재무제표에 넣어야 되니까. 아시겠지만 이제 미국에 상장하신 기업들이 작성하는 재무제표가 우리나라에서 작성한 기준서로 이제 그 작성한 재무제표가 IFRS랑 큰 차이가 없다면 그대로 미국에도 공시하는 상황이 됩니다. 따라서 그 미국에 상장한 기업들의 주석이 이렇게 바뀔 거라서 다른 기업들한테 미치는 여파가 없는지 그런 것도 이제 주의 있게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그건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크게 구성을 한번 살펴보자면 예를 들어서 이제 1500번에서 1504번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런 사항들은 다른 기준서랑 매우 비슷합니다. 그 네 가지 핵심 항목, TCFD 기반으로 나온 이제 거버넌스, 전략, 위험관리, 지표와 목표, 이 내용은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 특이한 거는 IFRS나 EU에서는 배출량에서 스콥 1, 2, 3 중에서 이제 1, 2, 3를 다 공시 의무화하고 있는 반면 SEC는 3는 배제했습니다. 3는 공시 의무화하지 않고 1과 2만 공시 의무화하겠어 라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1과 2에 대해서 인증하는 것까지 의무화하는 것으로 타임라인을 다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세이프 하버예요. 이 SEC 기준서를 읽어보신 분들은 이 세이프 하버라는 단어를 굉장히 인상 깊게 기억하세요. 이 세이프 하버가 면책 조항인 거죠. 투자자들이 소송을 못 걸게 하겠어 라고 하는 면책 조항인데, 이게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이 자체가 규정이기 때문인 거죠. 예를 들어서 IFRS는 보고서를 작성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투자자가 소송을 걸지 못하게 면책하겠어 이런 걸 기준서에 담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SEC는 이 레귤레이션 안에서 이렇게 공시하는 것 중에서 이러이러한 것들은 사정이 있을 수 있으니까 투자자들이 소송을 못 걸게 내가 막아줄게라는 걸 법에서 명시했는데요. 요게 내용이 어떤 거냐라고 한다면, 이 지속가능성 공시는 이제 역사적 정보가 아니라 미래 추정, 계획, 커밋먼트 이런 정보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 미래를 추정하는 이런 정보들. 그러다 보니 우리가 나름 합리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추정을 했지만 그게 이제 그때 가보면 실제와 다를 수 있고 이걸 완벽하게 우리가 맞출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현재 주어진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로 추정을 했다면 그게 실제와 다르다 하더라도 투자자가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게 하겠어요. 이런 걸 두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시나리오 기반 추정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넷제로의 커밋먼트도 기업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약속하고 이행을 노력하시지만 사실은 실적이 그 약속에 못 미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가 소송은 하지 못하게 할게 라고 하는 게 세이프 하버입니다. 그런데 이제 기업들이 기대하시는 거는 이게 이제 공시 자체가 너무 어려우니까 혹시라도 이제 기업들의 연착륙을 위해서 이 공시 자체에 오류가 있는 것도 이 세이프 하버의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건 아니에요. 이건 명확하게 뭐라고 써 있냐면, 미래 추정이 흔들리는 거 그거는 봐주겠지만 그 추정의 과정에서 역사적 정보에 오류가 있는 것들, 데이터에 오류가 있는 거 이건 이 대상이 아니에요 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이 대상이나 시기는 미국은 지금 재무제표 주석에 들어가는 거, 사업보고서 본문에 들어가는 거 다 25년 정보부터 시작입니다. 이 상장 대기업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미국에 상장한 회사들의 대부분이 상장 대기업에 해당됩니다. 그 기업들이 바로 25년 정보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부 이제 지출 정보 같은 경우는 26년부터 시작하는 게 있지만 대부분은 25년 정보가 시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스콥 1, 2 배출량 정보는 26년부터, 그리고 이것에 대한 인증은 29년부터입니다. 네. 네. 요거 이제 그 4개 핵심 항목 관련해서 정기보고서나 증권신고서에 들어가야 되는 이런 내용들은 IFRS나 ESRS랑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넘어갈 텐데요. 여기서 이제 특징적인 차이 하나는 이게 미래에 대한 정보이다 보니까 다들 기준서들이 미래에 대한 추정을 기간의 타임라인은 단기, 중기, 장기로 끊어서 뭔가 전략에 미치는 영향, 비즈니스 모델에 미치는 영향, 재무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는데요. 그 이후의 ESRS는 단기, 중기, 장기를 딱 끊어서 1년, 그리고 그 후부터 5년까지, 그리고 5년 이후를 딱 명시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업의 비즈니스 사이클이 이제 다르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건 좀 회사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도 있다라고 허용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의 KSSB 기준도 EU의 기준을 벤치마크해서 1년, 5년까지 그 후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런데 미국은 그렇게 복잡하게 하지 않고 1년까지 그리고 그 이후까지 이렇게 딱 이 두 단계로만 나눠서 단기와 장기에 대해서 영향을 공시해 주세요 라고 하고 있는 이런 차이가 있고요. 네, 또 하나 특징적인 것은 배출량 공시하는 거. 우리나라 이제 공시 의무화하면은 원칙적으로는 사업 보고서 낼 때 동시에 내셔야 되는데, 그럼 이제 3월 말에 내셔야 되는 거고, 그게 쉽지 않아서 처음에 나올 때는 차년도 반기 보고서 보통 이제 8월 14일이나 16일 그 근처에 이제 공시하시는데, 그때까지 공시하시면 돼요. 근데 미국은 뭐라고 했냐면, 원칙적으로 사업 보고서 애뉴얼 리포트 낼 때 공시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때 못하겠어 라고 한다면 이 온실가스 배출량 정보만 그 차기 반기 보고서 낼 때, 또는 반기 보고서를 내지 않는 기업들이면은 이제 일반적으로 반기 보고서가 나가는 그 시점에 사업 보고서를 재작성해서 공시하는 걸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내용을 담았고요. 요게 이제 재무제표 주석에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이 SEC에서만 요구하는 건데요. 재무제표 주석에 들어간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재무제표 주석은 재무제표이기 때문에 외부 감사인의 감사 대상입니다. 감사도 받아야 되고, 또 이 재무제표 작성하는 그런 것들은 내부 회사의 내부 통제 시스템에 다 이렇게 프로세스와 컨트롤이 세팅이 돼야 되고, 이러한 정보를 산출하는 과정도 다 그런 통제 절차에 묻어지고, 그것도 외부 감사도 다 받아야 된다는 이런 임팩이 있는 거죠. 크게 봤을 때 이제 3개의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심각한 기상 이변이나 자연 현상이 재무제표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 이게 첫 번째인 거고요. 두 번째는 탄소 상쇄나 그 REC 정보들, 기초, 기준 증감, 잔액 이런 것들, 그리고 이러한 기후 관련 상황이 재무적 가정이나 추정, 그래서 실제로 재무제표를 작성하실 때도 여러 가지 추정이 있는데 거기에 영향이 미친 게 있다면 그걸 공시해라라고 하고 있는 거죠. 하나씩 조금 디테일하게 살펴보자면, 첫 번째 항목은 결국은 지출 정보예요. 기업이 뭔가 이런 기상 이변에 대비해서 예를 들어서 방수 시설을 처리하신다던가, 아니면 재고가 다 물에 잠겨서 또는 뭐 이렇게 토네이도에 날아가 버려 갖고 손상을 해야 된다던가, 그런 것들을 공시하라는 건데요. 그 내용 중에서 단기에 재무상태표에 뭔가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에 늘어나고 줄어들고 이런 것들이 총액 기준으로 봤을 때 자본 총계의 1% 이상이면 그 디테일한 것을 주석에 공시해라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또 손익계산서의 비용으로 또는 수수료로 반영될 것들이 있을 텐데요. 그런 금액들이 세전 손익의 1% 이상이다라고 하면 디테일한 걸 주석에 공시해라는 이런 요구사항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탄소 상쇄나 재생에너지 크레딧 정보 이런 것들은 이제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니까 넘어갈 텐데요. 이 마지막 거. 지금 요 재무제표 주석 공시가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그럼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IFRS 기준으로 상장사가 공시하시는 그 재무제표 작성에도 이게 공시가 되어야 되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사실 첫 번째랑 두 번째는 공시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지금 현재 IFRS 기준서상에서 특별히 요구하고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요 세 번째 거, 재무적 가정이나 추정, 이 워딩 자체가 사실은 IFRS에서 이렇게 재무적 추정과 과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면, 이미 우리 이제 IFRS 재무제표에도 주석에도 반영이 됐었어야 하는 정보인 거고, 지금 현실을 좀 되짚어 본다면 사실은 이러한 영향이 많을 수도 있는데, 이 측면에서 아직은 기업들이 아직은 이렇게 깊게 살펴보지 않아서 혹여나 누락된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최근에 프로젝트 하면서 이런 것들이 ESG 보고서에도 담겨야 되고, 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재무제표에도 영향을 미쳤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거 아이템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재무회계팀이 단독으로 하시기도 굉장히 어려우시고요. ESG 팀이 단독으로 하시기도 굉장히 어려우세요. 그래서 이 두 팀의 협업을 통해서 이런 아이템을 찾아내고 적절히 공시하시는 게 필요한데, 결과적으로 이 세 번째 아이템은 미국에 상장하신 기업들이 꼼꼼히 살펴서 이 주석을 점점점 강화하신다라고 하면, 이런 것들이 그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이제 IFRS에 따라서 재무제표를 작성하시는 기업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요소로 생각이 됩니다. 네, 이거는 이제 실제 주석 작성 사례 예시인 거고요. 이런 이제 가뭄, 기상 이변, 자연 현상으로 인해서 재무 상태표와 손익계산서에 미칠 영향들이 있으면은 그게 이제 금액적으로 스레시홀드를 넘는지를 먼저 살펴본 다음에, 만약에 넘는다라고 하면은 연도별로 어떤 계정 과목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주석에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주석 사례 말씀드렸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였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ESG 공시가 이제 여러 가지 주요한 키워드를 다루고 있지만 IFRS랑 SEC에서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리스크와 오퍼튜니티, 위험과 기회입니다. 이 ESG가 각종 규제를 통해서 또는 고객사의 요구를 통해서 다양한 관점에서 기업의 위험과 기회 요소로 다가오고 있고요. 여기에 추가해서 EU에서는 기업에 미치는 영향뿐 아니라 기업이 외부의 사회 환경에 미치는 임팩트에 대해서도 기업의 이제 이런 전략이나 성과를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리스크와 오퍼튜니티에 대해서 기업이 잘 이제 전략을 수립하시고 그런 이제 성과를 내시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실 텐데요. 그런 내용을 효과적으로 보고서에 담고 우리 정보 이용자인 고객사와 투자자와 이제 효과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하는 그 과정도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시는 데 굉장히 중요한 절차로 생각됩니다. 그러한 절차가 기업에서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정착화되실 수 있도록 거기에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